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약초 캐는 노인의 충고와 어사의 선택을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조선 제15대 임금 광해군 때 김어치라는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전라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지리산을 넘을 때였지요. 김어치는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이 끌려 지리산을 조금 더 구경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를 어쩐담. 새소리, 물소리,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 귓가에 들릴 뿐 너무 조용하여 비로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거 어떡하지? 온 길을 도로 가는 동안 어두워질 거야. 혹시 어디엔가 회전민이 살고 있을지 모르니 산등성이로 가서 집을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김어치 어사는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작은 초가집을 발견하였어요. 아니, 산속에 이토록 아담한 집이 있다니. 정말로 산속에 어울리지 않는 훌륭하게 지어진 집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도 여느 사람이 사는 집 같지가 않았지요. 김어치는 반가운 생각에 대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나더니 지금 바깥 주인께서 안 계십니다. 하고 문 가까이서 어린 여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나 열고 말하거라. 계집 종인 것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쪽문을 열자 김어치가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사랑방 좀 빌려달라고 안주인께 여쭈어라. 계집종은 김어치의 얼굴을 많이 바라보다가 안으로 쫄랑쫄랑 들어갔지요. 조금 있다가 문간으로 쪼르르 나와 어서 안으로 듭시라 하십니다. 하고 아까와는 달리 머리를 숙이고 공손히 말했어요. 계집종은 김어치를 안방 위에 붙은 윗방으로 모셨습니다. 김어치가 피곤한 김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벽에 비스듬히 기대 있을 때 어느 틈에 차렸는지 계집종이 밥상을 들고 왔지요. 반찬은 비록 산나물이었지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김어치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지요. 시장하기도 했지만 맛있어서 그랬습니다. 밥상을 물린 뒤 김어치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무슨 곡절이 있길래 이렇게 깊은 산중에서 살고 있을까? 깊은 산속에선 100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여 길 잃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김어치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안방에서 나직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이거 혹시 날 잡아먹자고 의논하는 게 아닐까? 김어치는 엉금엉금 기어서 장지문으로 바짝 다가가 안방을 엿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0살 가까이 된 부인과 17, 8세 정도 되어 보이는 처녀가 마주 앉아 삼시를 고르며 무슨 말인지 속삭이고 있었지요. 부인은 산골에서 사는 여자답지 않게 촌스럽지 않은 점잖은 모습이었고 처녀의 얼굴은 아름답고 교양이 있어 보였어요. 이상한 일이구나. 이런 산중에 저토록
의젓한 여인들이 살고 있다니 모를 일이다. 모를 일이야. 그렇게 김어치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리 늦으실까? 오늘도 밤늦게까지 약초를 캐시나? 부인이 그렇게 말하기에 김어치가 아니, 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약초를 캔다는 것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녀가 말했지요. 어머니, 제 말을 좀 들어보셔요. 그래. 어서 말해보렴.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 앞산 하늘의 별이 이상스레 빛나는 걸 보았어요. 아이고, 또 별점을 쳤구나. 그래, 별점이 어떻든? 조금 전에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은 상당히 귀한 분이거나 장차 훌륭하게 될 분이 틀림없어요. 김어치는 모녀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백년 묵은 여우들은 아니었구나. 아니, 그런데 저 아가씨가 별점을 칠 줄 안다고? 아이,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히다니.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김어치는 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밖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나 김어치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벌써 날이 훤히 밝아져 있었지요. 김어치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주인인 듯한 60살가량의 노인이 약초를 마당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어허, 옳지. 저 사람이 이 집 주인이구나. 하고 생각한 김어치는 얼른 인사를 하려고 밖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노인이 김어치를 보더니 먼저 공손히 인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어치는 의아해하며 노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지요. 주인께서 안 계시는 동안 신세를 졌습니다. 아이고, 원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산골에서 귀한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영광입니다. 김어치가 보면 볼수록 노인은 말로만 듣던 산속의 신선이나 오랫동안 돌을 닦은 도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 오히려 예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주인장, 사실 저는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고 했지요. 그러자 노인은 손을 흔들며 그의 말을 막았어요. 말씀하시지 않아도 어떤 분이라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숨어 산 지가 참 퍽이나 오래되었지요. 그동안 약초 캐는 사람이나 나무 뜨는 사람들을 가끔 보았지만 오늘 뜻밖의 귀한 분을 만나게 되어 이제는 여기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부탁드릴 것이 있으니 그것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주인장의 부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무턱대고 들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어치는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노인은 텐마루에 걸터앉아 마당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내 부탁이란 당신에게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들어주시리라 믿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게 딸이 있는데 부족하지만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암행어사의 임무가 끝나면 곧장 이곳에 들어와 살다가 10년쯤 지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 일을 하십시오. 저의 간절한 부탁이니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젊은이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나라에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이곳에 피해 있으면 난리는 오래 가지 않아 끝나고 젊은이는 그 후에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 있게 말하더니 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채희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 김어치 앞에 얼굴을 붉히고 나타났죠. 이분이 너의 낭군이 될 뿐이니 어서 절을 올려라. 노인이 말하자 딸은 김어치에게 절을 하였어요. 아이고야, 김어치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채희라는 노인의 딸은 바로 전날 밤에 별점을 치던 아리따운 아가씨였기 때문이지요. 이윽고 김어치는 노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김어치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끝내고 곧장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채희의 아버지, 어머니와 계집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채희만이 김어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노인들의 소식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아내가 된 채희조차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어치는 10년간 산속에서 조용히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 후 마침내 인조 반정이 일어났지요. 광해군이 쫓겨나자 왕위에 오른 인조는 바로 나라 안에 숨은 인물들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 김어치는 인조 임금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한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약초를 캐는 노인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박 부자는 참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누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얼굴에는 고름이 잔뜩 뺀 종기로 뒤덮여 있어 보기에도 흉측스러웠죠. 혼사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들의 얼굴에 난 종기는 없어지기는커녕 외려 자고 나면 하나둘씩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 박 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글재주가 뛰어났던 아들의 몸에 이런 천형 같은 나병이 생긴 것은 장가갈 나이가 된 17살이 되면서였어요. 이제 아들의 나이 19살. 처음에는 가슴 근처에서 발병한 나균이 이제는 전신으로 퍼져 그 증세가 얼굴에까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데려다 치료를 받아보고 좋다는 약은 백방으로 구해 먹여보았으나 아들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날로 나빠져만 가는 것이었죠. 그렇게 박 부자의 아들이 몹시 병에 걸렸다는 소문은 인근 마을에까지 쫙 퍼졌고 그런 까닭에 어느 누구도 박 부자와 사돈을 맺으려 들지 않았어요. 박 부자는 자신에 대해서 후손이 끊어질 것을 생각하면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밥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병이 위중하여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뜰지 모르는 판국에 그 안에 혼인을 시켜 어떻게든지 후손을 보아야 하겠는데 도무지 박 부자의 아들에게 시집올 처녀가 없으니 그야말로 난감할 뿐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박 부자의 재산이 많다 하여도 어느 누가 고이 기른 딸을
나병 환자에게 시집을 보내겠어요. 박 부자는 인근 마을에서는 며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마을로 매파를 보내 마침내 송씨 성을 가진 처녀와 혼인 날짜를 잡았지요. 그런데 혼인 날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들의 얼굴이 저렇게 종기로 짓물러져 있으니 혼사를 치를 수 있을지조차 염려스러웠던 것이었어요. 박 부자는 아들의 방을 나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소수의 바람에 목덜미에 좁쌀만한 소름이 돋았지요.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만약 그 집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혼사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 터인데. 혼례식 날 아들의 얼굴을 가릴 방법을 밤낮으로 아내와 상의해도 뾰족한 방도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속이 탄 박 부자의 술추렴으로 매번 끝이 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박 부자가 마당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채문이 열리더니 하인을 따라 박 부자의 중화고인 김상수의 아들 상하가 들어왔지요. 상하는 박 부자의 아들과 연배로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박 부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상하는 큰 절을 올린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박 부자의 걱정스러운 말에 상하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였어요. 늦은 밤에 실례인 줄 아오나 하도 일이 급하게 되어서. 그래. 무슨 일이냐? 박 부자는 일이 급하게 되었다는 상하의 말을 들으며 내심 평소 노름을 즐기는 친구 김상수가 먼저 보내도 밤늦게 자기를 찾아와 노름빚을 갚기 위해 돈을 꾸어간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워낙 노름을 좋아하다 보니 그로 인해 큰일을 내시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세간이며 전답을 몽땅 잡히고도 노름을 그만두지 못하시더니 이번에는 몸담고 계시는 관아에서 돈을 빼돌려 노름으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부자는 묵묵히 입을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세간이나 전답은 상관없지만 나라 돈을 빼돌렸으니 그 일이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아버님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식구들의 목숨도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상하는 박 부자를 향해 간절한 어조로 말했지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어르신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면목 없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부디 저희를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돈을 좀 변통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상하의 말을 듣고 있는 박 부자는 한 가지 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얼마면 되겠는가? 박 부자의 말에 상하는 얼굴에 희색을 띠며 대답했지요. 3,000냥이옵니다, 어르신. 상하의 희색만면한 얼굴을 본 박 부자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청이 하나 있네. 들어주겠는가? 죽은 목숨을 살려주시는데 무슨 청인들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박 부자는 상하를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 아들 대신 혼례를 좀 치러주게. 사흘만 신랑 행세를 하며 며느리를 우리 집에 데려다만 주면 되네. 그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이야. 상하는
흠칫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박 부자의 청을 거절하기엔 자기의 처지가 너무 다급했습니다. 그럼 신방은 어떻게 차린단 말씀이십니까? 혼례를 치른 후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 될 걸세. 상아는 박 부자의 빈틈없는 계책에 혀를 내두를 만큼 놀라워하면서도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얼추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일은 박 부자의 계획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요. 혼례는 당연히 상아가 대신 치렀고 신부 집에 머무는 사흘 동안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신부와 합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 부자의 며느리를 처녀의 몸으로 데려올 수 있었지요. 상아는 박 부자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부에겐 한마디 말도 없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 부자의 며느리는 하룻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우고 새벽 무렵 본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박 부자는 다시 근심에 쌓여 아예 몸져 눕고 말았지요.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박 부자의 며느리로 들어왔던 송씨 처녀의 집에서는 이미 혼례를 치른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박 부자에게 혼례를 치른 신랑을 찾아달라고 성화를 부렸지요. 박 부잣집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고 박 부자의 친구인 김상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상수는 잘못하다가는 아들 상아가 위장 결혼한 죄로 옥살이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구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였지요. 그러나 전후 사정을 두고 볼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상아가 박 부자의 부탁으로 대신 혼례를 치렀다 하더라도 일단 혼례를 치른 이상 모른다고 발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김상수는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다가 아들 상아에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다. 네가 그리 싫지만 않다면 혼례를 치른 그 처자를 집에 데려와 살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상아는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긴 했지만 혼례를 치른 처자가 그리 싫은 것은 아니어서 흔쾌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곁에서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던 상아의 동생 정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정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정아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아버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박 부자 어른이 너무 가엾지 않습니까? 병든 자식이나마 후대를 생각해서 그리 한 것인데 이제 오라버니가 혼례를 치른 송시댁 처자를 집으로 데려온다면 박 부자 어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아의 말을 듣고 보니 김상수 또한 친구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어요. 상아도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렇다면 무슨 다른 방도라도 있는 것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정아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박 부자 어른 댁에 며느리로 가겠습니다. 김상수와 상아는 동시에 놀란 표정으로 정아를 쳐다보았지요. 정아는 두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될 일이라고 펄쩍 뛰던 김상수는 정아의 끈질긴 설득과 고집에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져 갔지요. 아들 상아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박 부자와 중마고인 김상수 자신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박 부자에게 해준 것이라곤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었죠. 언제나 노름빚을 꾸어다 썼을 뿐 박 부자의 아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변변한 약재 한 번 가져다 준 적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김상수는 새벽녘까지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정아의 말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아의 뜻도 뜻이려니와 박 부자를 위해 친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우정의 답례이기도 하였죠. 그렇게 정아는 박 부자의 아들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죠. 박 부자는 김상수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뿐인 딸 정아를 며느리로 준 것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정아에 대해서도 눈물 겹도록 고마워했지요. 혼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정아는 혼자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어요. 하인들조차 들어가기 꺼려하는 남편의 방에서 같이 먹고 자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요. 남편의 전신에 번진 종기에서 피고름을 닦아내고 목욕을 시켰으며 냄새나는 빨래도 서슴지 않고 혼자 해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록 남편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갈수록 종기는 커져만 갔고 얼굴에 난 종기가 입술에까지 번져 그나마 간신히 하던 말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정아는 조금씩 지쳐갔지요. 시아버지인 박 부자의 사랑과 자애가 극진했지만 시어머니는 또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딸처럼 잘해주더니 해가 바뀔수록 손자 타령을 하며 그것을 병든 아들보다는 며느리 탓으로 돌리기 일쑤였어요. 또한 병든 남편을 건사하는 일은 보통 사람이 혼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정아의 몸은 갈수록 야위어만 갔지요. 그렇게 정아가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방으로 들어온 정아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음력 9월 보름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불을 꺼도 달빛이 비쳐 방 안은 대낮처럼 환했죠. 아이고야, 정아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무심히 바라보다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정아를 품에 안은 적이 없는 남편과 남편 품에 단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는 자신이 불쌍하고 가련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죠. 그렇게 정아의 볼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금세 베개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았지요. 남편의 얼굴은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종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 불쌍한 사람. 정아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남편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이었고 이제 그만 고된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정아는 장롱 속에서 비상을 꺼내 대접에다 털어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시집 올 때 만일을 위해 준비해온 것이었죠. 정아는 일어서서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생각하니 정아는 서름이 북받쳐
절을 한 상태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한동안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정아의 남편은 잠결에 목이 말랐던지 머리맡에 놓인 자릿기를 찾다가 대접이 손에 닿자 그 물을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켜버렸어요. 흐느끼던 정아는 남편이 물 마시는 소리에 놀라 얼른 대접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남편은 대접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신 뒤였죠. 여보! 정아는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놀라 저절로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남편은 갈증이 심했던지 정아에게 물을 더 달라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정아는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가라앉히고 주전자를 들어 대접에 물을 따라 주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던 남편은 갑자기 물을 방바닥에 쏟아부으며 좀 전에 자신이 마셨던 물을 달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정아가 자꾸만 주전자의 물을 따르자 남편은 화를 내며 대접을 집어 던져버렸죠. 대접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놀란 정아의 비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박 부자가 황급히 달려와 방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냐? 정아는 말을 잃고 멍청이 서 있었죠. 박 부자는 아들이 물을 달라는 신용을 금방 알아차리곤 하인을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맛을 본 아들은 자꾸만 물을 방바닥에 쏟아 부으며 그 물이 아니라는 신용만 해댔지요. 몇 번이고 그 일이 반복되자 박 부자는 무슨 사연이 있음을 눈치채고 정아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쏟으며 그 밤에 일어난 일을 시아버지 앞에 낱낱이 고했지요. 그 말을 들은 박 부자의 눈시울도 촉촉이 젖었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죽을 마음을 먹었을꼬. 며느리의 말을 듣자니 박 부자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파왔지요. 박 부자는 아들의 모습을 처연하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예 스스로 옷을 쥐어뜯으며 비상탄물을 달라고 야단이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몸에서는 종기가 터져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었지만 박 부자가 보기에도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모두들 얼굴을 돌리며 그 모습을 외면하였지요. 박 부자는 하인을 시켜 비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박 부자는 하나뿐인 아들을 짐승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죽게 하고 싶었어요. 박 부자는 직접 물에다 비상을 타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물맛을 본 아들은 허겁지겁 그 물을 들이켰지요. 아들은 비상탄 물을 한 주전자 마시고 나서야 겨우 갈증이 가신 듯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박 부자는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하인을 시켜 장례 준비를 시켰습니다. 정아는 남편 곁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샜지요. 참 얼마나 울었던지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미한 여명이 동쪽 하늘을 비추더니 이내 선홍빛 햇귀가 은은히 타올랐어요. 이어 창문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정아는 남편의 죽음을 차마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입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얼른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지요. 남편은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고야, 눈부신 햇살에 비친 남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종기에 고였던 피고름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 위에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정아는 너무나 놀라 큰 소리로 박부자를 불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박부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내 박부자와 정아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 넘쳤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박부자의 아들은 예전처럼 정상의 몸으로 돌아왔어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정아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남편을 살렸다며 두고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라 문무왕의 서재인 차득공은 어려서부터 대궐 밖으로 나가 들판을 쏘다니며 놀기를 좋아하고 촌민들과 어울려 한담을 나누는 것을 즐겨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술의 공자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차득공의 이러한 행적을 보다 못한 조정의 여러 신하들은 문무왕께 아뢰어 차득공의 바깥 출입을 금하기를 청했으나 문무왕은 화랑들의 예를 들며 그것을 거절했지요. 이 나라의 기둥인 화랑들을 보시오. 낭도들은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며 기상을 높이 세우고 심신을 수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소. 비록 차득공이 말을 타고 들을 달리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초야에 나가 백성들과 어울려 늘 소탈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니 그 또한 백성들에게는 귀감이라 할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문무왕은 차득공을 더욱 아끼고 총애했어요. 문무왕은 즉위 때부터 국력을 신장시키고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역사를 벌여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했는데 그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만 갔지요. 그러나 신하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문무왕에게 고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고충을 보다 못한 의상법사가 문무왕을 찾아가 직언을 했습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이 편히 살고 정사가 안정되면 외부의 침략과 내란이 사라져 애써 군비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상법사의 말에 문무왕이 물었죠. 그렇다면 지금 나라에서 행하는 역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도 좋지 않다는 것이옵니다. 백성들이 역사에 동원되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조차 없으니 생활은 피폐해지고 자연히 민심은 흉흉해진다는 말씀이옵니다. 의상법사의 말에 문무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법사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역사를 그만 멈추시고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라도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방도를 찾으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문무왕은 의상법사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 그날 밤 서재인 차득공을 은밀히 어전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궐 밖을 나가 백성들과 자주 어울렸으니 백성들의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내 너에게 재상의 자리를 줄 터이니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민심을 수습하는데 힘쓰도록 하라. 문무왕의 말을 들은 차득공은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아뢰었어요. 대왕의 뜻을 받들기 전에 먼저 소신이 나란을 돌며 민심을 살피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문무왕은 차득공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차득공은 평민의 옷차림새로 궐을 떠나 홀로 온 나라를 떠돌아다녔지요. 백성들은 나라의 지나친 역사에 분노하고 비방했으며 어떤 자들은 술에 취해 차라리 고구려나 백제로 도망치는 게 낫다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차득공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백성들의 편에서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동가식 서가숙을 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차득공이 어느 날 무진주라는 곳에 이르러 고을 주사 안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죠. 안길은 첫눈에 차득공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였어요. 그는 차득공을 사랑으로 안내한 다음 저녁을 후히 대접하고 술상을 따로 준비하여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한 후 차득공이 다시 길을 떠나려 하자 안길은 한사코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며칠 더 머무르며 여독을 풀고 떠나기를 권하였습니다. 차득공은 하는 수 없이 안길의 권유를 따르기로 했지요. 대궐을 떠난 후 지금까지 줄곧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느라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기에 차득공의 몸도 피로가 겹쳐 있었던 것이었어요. 안길은 차득공을 하루 종일 편히 누워 쉬게 하고 3명의 첩들에게 그 시중을 들게 하였지요. 첩들은 안길이 시키는 대로 번갈아 가며 밥상을 차려오고 보약을 다려오고 술상을 내왔습니다. 차득공은 안길이 첩셋을 거느리고 산다는데 내심 놀랍기도 했으나 그들이 어느 누구 하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기색 없이 서로 도와가며 다소곳하게 안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보고 그의 사람됨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안길이 그토록 차득공을 후하게 대접한 것은 내심 속셈이 따로 있어서였죠. 안길은 잡기에 능해 사람의 관상을 제법 볼 줄 알았는데 차득공의 관상은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온 어느 누구보다 귀티나고 신수가 훤한 상이었습니다. 그런 차득공을 지금 후하게 대접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자신에게 득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안길의 속셈이었지요. 차득공이 떠나기 전날 밤 안길은 조용히 첩들을 안방으로 불러 말했어요. 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할 것이야. 평소와는 달리 안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첩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너희들 중 한 사람이 사랑에 있는 손님과 동침하도록 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쉬이 생각해서도 아니며 너희가 싫어서도 아니다. 안길의 말에 그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지금 사랑에 계시는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아주 크게 될 인물이시다. 내가 한낱 고을의 주사 자리에 머물지 않고 출세를 하려면 저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 중 한 명이 오늘 밤 저분과 동침한다면 나는 그 여인이 누구든지 한평생 버리지 않을 것이오. 오히려 전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첩들은 말이 없었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하다니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길은 그들을 한 명씩 훑어보며 어느 누가 나서 있지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습니다. 내 약속하마 절대로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입에 담지도 않겠다. 그러니 내 앞길을 생각해서 부디 누구든지 허락만 하여라. 제발. 안길의 간절한 말에 첩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쪽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지금 하신 말씀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길은 반색을 하며 대답했지요. 아이, 지키고 말고 어디 지킨다 뿐이랴. 네가 원한다면 각서라도 써주마. 알겠습니다. 나으리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첩은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안길은 다른 두 명에게 주안상을 준비하도록 하여 어린 첩의 손에 들려 차득공이 있는 사랑으로 보냈지요. 마당에 숨어 방 안에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던 안길은 이윽고 사랑의 불이 꺼지자 흡족한 미소를 띄우며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밝아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서려던 차득공은 안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하게 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혹 나중에 도성에 올 일이 있거든 황성사와 황룡사 중간에 있는 단오라는 사람의 집을 꼭 찾아주십시오. 안길은 그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가슴 깊이 아로새겼어요. 나라 안을 한 바퀴 돌며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대궐로 돌아간 차득공은 곧바로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차득공은 안길을 잊지 않고 무진주의 주사 자리에서 승진시켜 도성의 제조를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안길의 속셈이 들어맞았던 것이지요. 도성으로 이직한 안길은 틈만 나면 차득공이 일러준 황성사와 황룡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단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았으나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만나 단오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니 노인은 껄껄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단오라 함은 5월 5일 단오날에 태어나신 수레 공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오. 수레 공자는 곧 지금 재상의 자리에 계신 차득공을 말하는 것이니 그분의 집은 바로 저기라오. 안길은 자신이 찾는 단오라는 사람이 재상이신 차득공이란 말을 듣고 적이 놀랐습니다. 안길은 노인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가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하고 차득공을 뵙기를 청했지요. 차득공은 안길을 기쁘게 맞아들여 성대한 주연을 베풀고 안길이 주사로 있던 무진주의 토지를 하사하였습니다. 안길은 이후 차득공 덕에 벼슬이 점차 높아졌으며 차득공과 하룻밤 동침을 했던 나이 어린 첩을 언제나 곁에 두고 사랑에 맞지 않았다고 하지요. 새벽에 출발해 문화 서쪽 초리에 당도해 어떤 집에 들어가 하룻밤 유숙하기를 청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거절하면서 어찌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지 하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집에서 주인이 나와 말했다. 우리 집에는 지금 마마를 앓고 있는 아이가 둘이나 동시에 누워있어 형편상 기손을 맞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우리는 자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 가려는 것입니다. 비록 댁에 마마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다 해도 무엇을 꺼리겠습니까? 그러자 주인 남자가 부인을 돌아보며 빨리 밥을 지어 대접하라고 일렀다. 곧 마루에 돗자리를 깔고 우리를 앉도록 했다.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멀리 보이는 앞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띄어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저 집은 누구 집인데 저렇게 빈 채로 버려져 있습니까? 아, 예.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의 집이지요. 지난달에 도적이 들어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또다시 도적의 피해를 당할까 염려하여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지요. 주인께서는 이웃마을 사람이 도적들에게 당한 것을 보시고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우리 집엔 가져갈 물건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 도적의 피해가 심하니 어차피 더 큰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해야겠지요. 아휴, 그런데 아이들이 저렇게 한 달 넘도록 마마를 앓고 있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어쩌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저녁 무렵 문화용천 마을에 도착해 또 잠시 쉬고 있는데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밥을 먹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인이 물었다. 손님께서는 왜 밥을 들지 않으십니까? 행자가 다 떨어져서 먹을 음식을 마련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행차를 살펴보면 하인이며 말이며 기물을 다 갖춰 잠옷 궁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양식이 끊어지게 되었다니 참말로 이상합니다. 주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이들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새벽에 출발해 10여리를 가다가 행랑 속 집길을 점검했는데 환도가 보이지 않아 지난밤 머문 집으로 급히 사람을 보내 찾아오게 했다. 안악의 청파라는 마을에 당도하니 아침 해가 이미 높이 솟아 마을 사람 모두 들에 나가고 한 노파만이 집안에 남아 실을 고르고 있었다. 노파에게 아침밥을 지어달라고 하자. 아휴,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밥을 지어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겠소? 라며 거절하였다. 우리 일행이 2번, 3번 간곡하게 청하자 그제야 허락했다. 이때 광락증은 이미 가라앉아 비로소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하인이 와서 아뢰었다. 행랑이라고는 겨우 전미 5-6대와 쌀 2-3대 그리고 콩 7-8대가 남아 오늘 저녁까지는 겨우 버틸 수 있겠지만 아마 내일부터는 우리 일행 모두가 굶주릴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서리 김성익을 불러들여 말했다. 애당초 계획으로는 만일 봉산이 지나게 되면 넌지시 관아에 사람을 보내 양식을 구하려 했는데 이제 봉산 지경과는 잠옷 멀리 떨어져 양식을 주선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 되었네. 이곳 안악태수는 평소 아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바로 주생지이니 결코 양식을 얻을 수는 없네. 이 일을 장차 어찌 했으면 좋겠는가? 예, 이곳에서 서쪽으로 40-50리쯤 가면 지혜라는 나루터가 있습니다. 이 나루를 건너면 바로 평안도 3하 용강 등지입니다. 만일 이곳 수령들과 서로 아는 사이라면 약간의 노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강, 혈령, 유구징에게 가서 양식을 얻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람은 내 어려서부터 절친한 친구라 거절하지 않을 것이네. 드디어 한나절쯤에 우리 일행은 길을 떠나 안악 속옷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 잠시 쉬면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집주인을 불러 길을 물었다. 이곳에서 지혜 나루까지 몇 리나 됩니까? 아마 40여리는 좋게 될 것입니다. 수로는 얼마나 험하고 그 넓이는 어떻습니까? 넓이는 20여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수로가 제법 험합니다.
하지만 건너다니는 기손이 많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우리 일행은 그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다. 앞에 보이는 저수지 둑을 따라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맸다. 그리고는 저녁 늦게야 안악 안국방에 있는 바닷가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묵을 곳을 급히 구해 저녁을 먹고 나서 나루터 사공을 불러 물어보았다. 햇빛이 아직 조금 남아있네. 우리 일행의 갈 길이 매우 바빠서 오늘 안으로 나루를 건너고자 하는데 배 좀 빌려줄 수 없겠나? 아유, 지금 한참 미물이 들어오고 있어 건널 수는 없습니다. 응당 물이 물러간 뒤에야 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정도 굶어 기력이 없어서 노를 저 갈 수도 없습니다. 행여 남은 밥이 있다면 제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자네 처지도 매우 딱하군 그래. 하지만 우리도 쌀 한 홉도 없으니 어떻게 자네를 도울 수 있겠나? 말을 마치고 행랑에서 약과 몇 개와 담배 한 움큼을 건네주면서 그를 달래보았다. 따뜻하고 공손한 말투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하자 뱃사공도 비로소 마음이 움직인 듯 하였다. 아휴, 알겠습니다. 제가 힘껏 배를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몇 시쯤에나 배를 띄울 수 있겠나? 아마 이경쯤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네. 꼭 때를 놓치지 않도록 그 시간에 와서 일러주게나. 사공과 헤어지고 나서 집주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아뢰었다. 일행은 위아래 사람을 합쳐 7인데 행랑이라고는 전미가 조금 있을 뿐이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묵묵히 있다가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8해나 9해 후면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니 쌀 한 말만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유, 내 본래 가난한 사람이라서 죽기는 쉬워도 쌀 한 말을 어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마을이 이처럼 아주 큰데 어찌 그 많은 마을 사람 중에 쌀 한 말 빌려줄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아휴, 이런 흉년에는 인심을 예측할 수가 없지요. 비록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생판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선뜻 양식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패도와 심표가 될 만한 물건으로 약속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양식을 빌려줄 수 있겠소? 아이고야, 기손의 간청이 이처럼 절실하니 마을에 가서 물어보고나 오겠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돌아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기손의 말을 믿지 않을 뿐더러 정말이지 곡식 한 말 남에게 빌려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아하, 우리 일행은 양식 빌리기를 단념했다. 이경이 되자 뱃사공이 와서 아뢰었다. 지금이 바로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 일행이 나루터로 향해 가는데 달빛이 희미하게 밝고 야색이 장망하고 양쪽 벼랑은 깎아 세운 듯 석벽으로 되어 있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바다는 광활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배가 중류쯤 갔을 때 파도가 세차게 이자 배 안 사람 모두 겁을 먹었다.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시 한 수를 지어서 읊조려 보았다. 내 평생을 충신에 의지했더니 오늘은 풍파의 몸을 맡기노라. 그제야 뱃사공 등이
내가 문자를 아는 양반임을 알고 물어보았다. 이 행차는 어디로 가십니까? 장차 용강 읍내로 가려 하네. 그러자 한 총각 사공이 말을 거둔다. 용강 태수님께서는 지금 외지로 출타해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분을 뵈려 가시는 길이라면 필시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저는 용강 지역에 사는 사공인데 마을 사람들이 어제 읍내에 다녀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리 김성익이 나를 보며 말했다. 아니, 그렇다면 큰 낭패니 배를 되돌려 빨리 봉산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처럼 험한 나루를 이미 반 이상이나 건넜으니 비록 되돌아가려 해도 사공들이 필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네. 또 이대로 용강으로 갔다가 만약 태수가 없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관아에 정가를 보내 소통해보면 약간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네. 그래도 안 되면 자네를 평양 방관에게 서둘러 보낼 것이네. 그곳에서라면 행자를 넉넉히 얻을 수 있을 것이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맞은편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아이, 그런데 길이 전부 발이 빠지는 진흙이어서 발을 내딛기가 매우 어려웠다. 어찌할 수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 간신히 언덕에 올랐다. 그런데 서리 김성익은 그를 업은 녀석이 발을 헛디뎌 자빠져 버렸다. 아이고야, 그 바람에 두 사람 모두 진흙벌에 빠져 옷이 온통 진흙으로 축축하게 더럽혀졌다. 부둣가 어떤 집에 투숙했는데 이미 닭이 울어 새벽을 알렸다. 그렇게 잠시 동안 자는 둥 마는 둥 동력이 밝을 새라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 우리 일행이 가는 길 위엔 아직도 달빛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이었다. 10여리를 더 나아가니 비로소 날이 훤하게 밝아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과 장소에서 인간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사는 어두운 산길에서 우연히 작은 초가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신성과도 같은 노인을 만나게 되지요. 이 만남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어사에게 세상에 큰 병고가 닥칠 것을 예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기지요. 어사는 그 말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노인의 권유를 따라 잠시 숨어 지켜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실제로 세상이 변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자신의 삶과 사명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죠. 이 이야기는 익숙한 일상에서 한 걸음 벗어날 때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변화가 분명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우연한 만남과 직감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끄는 듯 보여집니다. 어사의 경험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멈춰 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용기를 가질 때 삶은 예상 밖의 성장을 허락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